10년을 함께 일했는데 결국 날 이용만 한 거였어? 회장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 모두 그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혼자였던 그에게 늦은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꽃길 인생과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꽃길 인생의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8% 상승입니다. 좋아, 다음 안건.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서준혁은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축하.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아무도 몰랐다. 손목시계는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준혁은 54층 회장실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웃음이고 저녁 식사였다. 그런데 자신의 삶엔 빛만 있고 온기는 없었다. 수천억 원의 자산, 세계 계열사, 임직원 2,000명. 모두 그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 확인드립니다. 8시 조찬 미팅, 10시 이사회, 오후 2시 금융감독원 방문. 알았어. 나가봐.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은 책상 위 봉투를 집어들었다. 정밀검사 권유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혈압, 간 수치,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 의사는 3개월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 속도를 늦추세요. 하지만 늦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는 몰랐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고요했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고 준혁도 창밖만 바라봤다. 한강 다리를 지나며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 다리 위에도 강변 산책로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그들은 가난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외롭지는 않아 보였다. 용산구 한남동 270평 펜트하우스. 준혁이 현관문을 열자 자동으로 거실 조명이 켜졌다. 인테리어 잡지에 실릴 법한 공간이었지만 살아있는 기운은 없었다. 식탁 위엔 가정부가 준비해둔 저녁 도시락이 랩에 쌓여 있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었지만 TV를 켜지 않았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 똑, 똑. 이 소리가 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았다.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감정 없는. 20대 후반 준혁은 건설 하도급 업체에서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뛰어다녔고 밤 12시까지 설계도를 들여다봤다. 그렇게 10년을 달렸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던 해 그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2년 뒤 그 땅은 5배의 가치가 됐다. 성공은 빨랐다. 40대 초반 그는 이미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고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하며
재벌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었다는 걸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여유가 없었다. 결혼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딸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6살 지연이가 전화기 너머로 물었던 그 목소리를 준혁은 아직도 기억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 돌아갈지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내는 결국 떠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회사와 결혼했어요. 준혁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지연이는 대학 졸업 후 해외로 나갔고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왔다. 아빠 잘 지내? 응, 너도. 그게 전부였다. 지금 그의 침대 옆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지연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그는 그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작은 교복을 입은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을까? 카메라를 위한 웃음이었을까? 준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소리내어 말하니 더 실감났다. 그는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책상 위 일정표를 펼쳤다. 다음 달까지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 회의, 미팅, 출장, 또 회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숨이 짧아지고 식은땀이 났다. 준혁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려 했다. 몇 분이 지나자 증상은 가라앉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건 경고였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병원 진료실은 지나치게 밝았다. 준혁은 의자에 앉아 의사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중년의 심장내과 전문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다. 혈압 수치, 부정맥 소견, 과로로 인한 심장 부담. 모든 지표가 붉은색 경고 구간에 있었다. 준혁은 그 숫자들을 보며 아이러니를 느꼈다. 평생 숫자로 성공을 측정해 왔는데 이제는 숫자가 그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속도를 늦추세요. 일을 줄이시고 규칙적으로 쉬셔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만들어야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준혁은 병원을 나서며 처방전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머릿속에 남아 맴돌았다. 생존. 그동안 그는 생존을 위해 달려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정작 살아남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차 안에서 준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 해외 일정 전부 취소해. 회장님? 대신 참석할 사람 정해서 보고 올려.
그리고 이사회 소집해. 긴급 안건이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결정을 내렸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조정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춰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럴 때가 온 것이었다. 이틀 후 이사회가 열렸다. 대형 타원형 테이블에 주요 임원 12명이 모였다. CFO 이도훈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준혁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쫓고 있었다. 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합의로 진행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이도훈은 침착하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일상적인 경영 권한은 누가 행사하게 됩니까? 자네가 맡게 될 거야. 다만 중요한 투자 결정이나 계약건은 내 승인을 받도록. 물론입니다. 이도훈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준혁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기회. 이도훈은 오랫동안 준혁의 그늘 아래 있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항상 2인자였다. 이제 그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준혁은 혼자 남아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였다. 멈추는 것도 흐르는 것도 모두 필요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응. 지연아, 잘 지내니? 응,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당황한 듯 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전화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아빠,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너 언제 한국 들어오니? 다음 달쯤.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들어가. 그럼 밥이나 한번 먹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자신의 딸인데도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다. 다음 날부터 준혁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전 회의를 줄이고 오후 일정은 가능한 비워뒀다. 처음엔 어색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사무실을 서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지를. 이도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회의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임원들과 개별 미팅을 늘렸다. 준혁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메우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갔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날 오후 준혁은 우연히 회사 1층 로비를 지나다 멈춰섰다. 로비 한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그는 그곳이 있는지도 몰랐다. 매일 아침 전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54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준혁은 처음으로 그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응. 카운터 직원은 그가 회장인 줄 몰랐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대했다. 준혁은 그게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다. 서두르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동료와 웃으며 걷는 사람. 준혁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세상은 숫자와 보고서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향,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함. 이 모든 게 삶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의 답답함은 여전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시간은 이름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였다. 월요일 오전 임원회의. 준혁은 평소처럼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도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두고 있었고 다른 임원들도 그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준혁이 들어서자 그들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공기를 준혁은 느꼈다. 회장님, 먼저 시작할까요? 이도훈이 물었다. 공손했지만 어딘가 주도권을 쥔 사람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래. 진행해. 네. 지난주 논의했던 신규 사업 투자건입니다. 검토 결과 예상 수익률이 23% 수준으로 긍정적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준혁은 내용을 훑어봤다. 수치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리스크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았다. 계약 상대는 동남아 현지 기업입니다. 실사는 완료했습니다. 실사 보고서 다시 검토해봐. 수익률만 보지 말고 리스크 항목 재점검. 이도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는 금방 미소를 되찾았다. 물론입니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준혁은 복도에서 재무팀장을 불러 세웠다. 저번 실사 보고서 자네가 직접 검토했나? 예, 회장님. 이도훈 부사장님 지시로 진행했습니다. 원본 자료 내 책상에 올려둬. 내가 직접 볼게. 알겠습니다. 재무팀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조직이 변하고 있었다. 자신이 한 발 물러서자 권력의 중심도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이도훈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처음으로 회사를 일찍 나섰다. 오후 3시. 평소 같았으면 회의 중이거나 보고를 받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한남동 집 말고 좀 돌아가자.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데나. 강변이나. 차는 한강 방향으로 향했다. 반포대교를 건너며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자전거 도로엔 사람들이 여유롭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누군가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다. 여기 세워줘. 준혁은 차에서 내려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그는 멈춰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저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끝없이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벤치에 앉았다. 옆자리엔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해 보였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강변 카페 앞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준혁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가 나왔다. 그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쓰지만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회장님, 내일 오전 금융감독원 방문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가 화면을 껐다. 지금은 그냥 이 커피에 집중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정기 감사 일정이었지만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감사관들은 특정 계약 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준혁은 그중 몇 건이 최근 이도훈이 주도한 프로젝트라는 걸 알아챘다. 회장님, 이 건에 대해 직접 승인하신 겁니까?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습니다. 보고 내용과 실제 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준혁은 서류를 넘겨받아 살펴봤다. 분명 자신이 본 보고서와 달랐다. 일부 조건이 수정되어 있었고 리스크 부담이 더 큰 구조였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차에 오른 준혁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이도훈 불러. 지금 당장. 1시간 뒤 이도훈이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준혁의 표정을 읽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보고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른가? 회장님, 그건 답변만 해. 계약 조건이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습니다. 사소한 변경이라 판단해 재보고는 생략했습니다. 사소한 변경? 리스크 구조가 바뀐 게 사소한 건가? 이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다음부턴 모든 변경사항 보고해. 사소하든 아니든. 알겠습니다. 이도훈이 나간 뒤 준혁은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자신이 물러서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빈틈을 기회로 삼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온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그는 문득 궁금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쓰러진다면 누가 자신을 걱정해 줄까? 회사 사람들은 경영 공백을 걱정할 것이다. 딸은 의무감으로 달려올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파할 사람은 있을까? 준혁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쓸쓸했다. 재활병원은 준혁이 예상했던 곳과 달랐다.
최신식 시설의 밝고 깨끗한 복도,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의사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권했다.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건강을 되찾지 못하면 회사도 삶도 의미가 없었다. 첫 번째 방문 날 준혁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병원 로비에 들어섰다.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 목발을 짚고 걷는 중년 남성,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이동하는 여성. 그들은 각자 자신의 속도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물리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간단한 운동이라고 했지만 몸은 정직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근육과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치료사는 천천히 하라고 했지만 준혁은 자꾸 속도를 내려 했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몸은 그의 조급함을 따라주지 않았다. 50분간의 치료가 끝나고 준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이렇게 힘든 게 재활이구나. 그때 복도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선율이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준혁은 클래식의 조예가 깊지 않았지만 이 곡은 알았다. 예전에 아내가 즐겨 듣던 곡이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복도 끝 작은 방 안에 피아노 한 대가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여자가 연주하고 있었다. 준혁은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50대로 보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차림.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곡이 끝나고 그녀는 잠시 건반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준혁은 노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아노 선율처럼 차분했다. 아, 죄송합니다.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려서. 괜찮아요. 여기 음악치료실이에요. 환자분이세요? 네. 재활 프로그램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한미선이에요. 여기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준혁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준혁은 그녀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자주 들리세요. 음악은 재활에도 도움이 돼요. 그럴까요? 네.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 피아노 소리를 떠올렸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였다. 다음 방문 날 준혁은 치료가 끝난 뒤 다시 그 복도를 지나갔다. 이번에도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그는 문 앞에 멈춰 섰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한미선은 웃으며 그를 맞았다. 또 오셨네요. 네. 지나가다가 혹시 방해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환자 없어요. 앉으세요. 준혁은 방 안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부드럽게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엔 드뷔시의 달빛. 준혁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회의, 보고서, 숫자, 압박. 그 모든 것이 잠시 멈췄다. 곡이 끝나고 미선이 물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음악을 들었네요. 평소엔 안 들으세요?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왜 바쁜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음악은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바빠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기로 선택하지 않은 거죠. 시간은 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뿐이에요. 준혁은 그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평생 시간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피아노는 어릴 때부터 치셨나요? 네. 음대를 나왔어요. 원래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죠. 왜 안 하셨어요? 삶이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거기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임이 있었다. 그럼 후회하세요? 아니요. 지금도 피아노를 치잖아요. 다만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준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평온함이 있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체념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의 평화였다. 그날 이후로 준혁은 재활 치료가 끝나면 늘 그 복도를 지나갔다. 매번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미선은 늘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간단한 인사, 짧은 질문, 그리고 음악.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준혁에겐 위로가 됐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준혁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음악 치료실 문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한미선 선생님은 오늘 안 계세요? 아, 오늘 휴무예요. 목요일에 오실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묘하게 허전했다. 겨우 몇 주 알았을 뿐인데 그녀의 부재가 이렇게 느껴지다니. 그는 자신도 놀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음대를 나와 연주자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는 궁금했지만 동시에 묻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 믿었다. 목요일이 되었다. 준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치료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쇼팽의 녹턴. 그는 문 앞에 멈춰 섰다가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미선은 웃으며 그를 맞았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그냥 소리가 들려서요. 앉으세요. 방금 시작했어요. 준혁은 의자에 앉아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곡이 끝나고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조금 숨쉬기 편하세요? 그 한 문장이 준혁의 마음을 풀었다. 그녀는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괜찮냐는 질문엔 괜찮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물었다.
그 배려가 준혁을 편하게 만들었다. 네. 조금요. 그럼 됐어요. 조금씩이면 돼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치려 하지 않았다. 격려하지도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줬다. 그게 준혁에겐 가장 큰 위로였다. 3주가 지났다. 준혁의 재활은 조금씩 진전을 보였다. 혈압이 안정되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의사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다.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미선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미선은 준혁에게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여기 왔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그저 피아노를 치고 준혁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나고 준혁은 평소처럼 음악 치료실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피아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안을 들여다봤다. 미선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미선 씨. 그녀가 돌아봤다.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준혁은 느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오셨어요. 오늘은 안 치려고요. 왜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혁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선은 그의 침묵을 알아챘는지 작게 웃었다. 저도 가끔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신기해요. 이 일을 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위로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위로받을 줄 몰랐어요. 왜요? 익숙해져서요. 혼자 견디는 게.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공감되는 걸 느꼈다. 자신도 그랬다. 평생 혼자 해결하고, 혼자 짊어지고, 혼자 견뎠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저도 그래요. 미선이 그를 바라봤다. 그렇죠? 그래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표정이요. 말은 안 해도 표정이 말해요. 준혁은 피식 웃었다. 그녀는 정확했다. 이혼하셨어요? 미선이 갑자기 물었다. 준혁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이제야 묻는구나 싶었다. 네. 저도요. 언제요? 10년 전쯤. 이유가 있었나요? 가치관 차이요. 그 사람은 제가 꿈을 포기하길 바랐어요. 전업주부가 되고 남편을 내조하고. 근데 전 그럴 수 없었어요. 피아노를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하신 거네요. 네. 선택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외로울 때가 있죠.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준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사업을 합니다. 크게요? 네. 어느 정도. 그래서 바빴구나. 네. 너무 바빴어요. 정신없이 달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고요. 돈은 남았잖아요. 돈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혼자 쓰면. 미선은 작게 웃었다. 맞아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죠.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해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았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나누는 말마다 무게가 있었다. 미선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이야기했다. 음대 시절, 연주자를 꿈꿨던 시절, 결혼 후 포기해야 했던 것들, 그리고 이혼 후 홀로 살아온 10년. 준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 성공을 위해 포기한 것들, 가족과의 거리, 그리고 지금 느끼는 공허함. 어느 날 저녁 재활 치료를 마치고 준혁이 음악 치료실에 들렀을 때 미선이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래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그들은 병원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갔다. 소박한 곳이었다. 나무 테이블, 김치찌개 냄새, 낡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준혁은 이런 곳에 온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미선은 김치찌개 2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준혁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뜨겁고 얼큰하고 맛있었다. 맛있네요. 급부죠? 여기 자주 와요. 혼자요? 네. 혼자 먹는 것도 익숙해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외로움이 묻어났다. 이제 혼자 안 먹어도 되겠네요. 미선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럴까요? 네. 제가 같이 먹어드릴게요.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설렘일까, 편안함일까. 정확히 뭐라 정의할 순 없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다음 주부터 준혁과 미선은 가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병원 근처 한식당,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강변 카페. 화려하지 않은 곳들이었지만 준혁은 그 시간들이 편안했다. 미선은 여전히 많은 걸 묻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줬다. 어느 날 강변을 걷다 미선이 물었다. 준혁 씨는 행복해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불행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어있는 느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채워가는 거죠. 조금씩.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희망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희망이었다. 같이 채워갈 수 있을까요? 미선이 멈춰섰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다. 저와요? 네.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요.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어딘가에 온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정밀 감사가 본격화됐다. 준혁은 매주 2번씩 감독원을 방문해야 했고 산더미 같은 자료 요청이 쏟아졌다. 문제는 최근 3년간 진행된 주요 계약 건들이었다. 특히 이도훈이 주도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회의실에서 감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 계약서들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회의록엔 상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희가 물어봐야 할 질문 아닙니까? 준혁은 침묵했다. 회의록은 비서실에서 작성하고 이도훈이 최종 검토했다.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허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은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다. 지난 3년 이사회 회의록 전부 가져와. 회장님, 그게 워낙 방대해서 오늘 안으로. 비서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준혁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한 발 물러선 사이 조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저녁 무렵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 더미가 쌓였다. 준혁은 하나씩 넘기며 검토했다. 대부분은 문제 없었다. 하지만 몇몇 건은 이상했다. 의결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달랐다. 미묘한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준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도훈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계속 검토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들이 유독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의 대표는 모두 같은 법인 주소를 쓰고 있었다. 준영은 노트북을 켜고 기업 등기부를 검색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이도훈의 처남. 준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은 외부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했다. 사내 법무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자칫하면 배임 혐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서류상으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그동안 이도훈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도훈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다. 능력도 뛰어났고 회사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다. 그 욕심이 결국 배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후 재활치료 시간이 됐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치료를 마치고 복도를 걸으며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어졌다. 음악 치료실 문을 노크하자 미선이 웃으며 맞았다. 오늘은 좀 일찍이네요. 네.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힘든 하루였어요? 준혁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좀요. 미선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엔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다. 준혁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다. 곡이 끝나고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힘들 땐 참지 않아도 돼요. 뭐가요? 감정이요. 화나면 화내도 되고
슬프면 슬퍼해도 돼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전 평생 그런 걸 안 했어요. 알아요. 그래 보여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다만 힘들 것 같아요. 준혁은 작게 웃었다.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익숙해진 걸. 이제라도 바꾸면 돼요. 어떻게요? 조금씩이요.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지금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요.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화가 나요. 근데 동시에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일을 맡겼거든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정리해야죠.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네요. 네. 그래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준혁이 그녀를 바라봤다. 미선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준혁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평생 혼자 모든 걸 해결해온 그에게 누군가 옆에 있다는 말은 큰 위로였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녁 같이 먹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왜요? 그냥요. 힘든 날엔 누가 사주는 밥이 더 맛있거든요. 그들은 병원 근처 작은 중국집으로 갔다. 미선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준혁은 오랜만에 짜장면을 먹었다.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짜장면 먹었어요? 미선이 물었다. 글쎄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왜요? 오랜만에 먹는 짜장면은 특별하잖아요. 준혁은 웃었다. 그녀는 사소한 것도 특별하게 만들 줄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미선은 우산을 펼쳐들었고 준혁은 그 옆에 섰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어깨가 스쳤다. 준혁은 그 온기를 느꼈다. 준혁 씨, 네, 괜찮아질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당신은 이겨낼 사람이에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렸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을 비췄다. 이 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미선 씨, 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외부 법무법인에서 중간 보고가 들어왔다. 이도훈과 연결된 협력업체들의 거래 내역이 정리됐고 부당이득 규모는 약 80억 원으로 추정됐다. 준혁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날 저녁 준혁은 이도훈을 불렀다. 회장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이도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어. 말씀하세요. 이 회사들 알고 있나? 준혁은 협력업체 목록을 건넸다. 이도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지? 협력업체입니다. 그뿐인가? 이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문제될 줄 몰랐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자네는 10년 넘게 이 회사를 경영했어. 이해 충돌이 뭔지 모를 리 없잖아.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 증거는 충분해. 감독원 조사도 곧 이쪽으로 올 거야. 이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네가 선택해. 조용히 정리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건지. 회장님, 내일까지 답 들려줘. 이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회사의 2인자였던 남자는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혼자 남은 준혁은 의자에 깊이 기댔다. 가슴이 답답했다. 배신의 아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다. 자신이 더 세심하게 챙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선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저녁 어때요? 제가 집에서 요리해 볼까 해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요. 주소 보낼게요. 미선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 중이었다. 앉아 있어요. 금방 될 거예요.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책장엔 음악 관련 서적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엔 악보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삶이 이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얼마 뒤 미선이 음식을 들고 나왔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해봐서. 그들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계란말이는 부드러웠다. 준혁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이야기했다. 이도훈의 배신, 감독원 조사, 앞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줬다. 이야기가 끝나고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 잘못도 있어요. 너무 믿었나 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요? 믿는 것이요.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배신당했을 뿐이죠. 준혁은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에요. 미선이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준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잡아줄 누군가였다는 것을. 이도훈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기로 한 것이다. 준혁은 이사회에 간단히 보고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공식 발표만 나갔다.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은 건 서로에게 다행이었다. 하지만 회사 내부는 술렁였다. CFO가 갑자기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준혁은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준혁 특유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금융감독원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부 부적절한 결정들이 드러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정리됐다. 준혁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원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한 달 만에 모든 게 정리됐다. 준혁은 다시 회사를 온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혼자 모든 걸 쥐고 있지 않았다. 전문 경영인을 새로 영입하고 권한을 적절히 분산했다.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광경에서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저 불빛이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뭐해요? 집에 있어요. 피아노 치고 있었어요. 나가도 돼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준혁은 직접 운전해서 미선의 집 앞으로 갔다. 그녀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나왔다. 차에 타며 그녀가 물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미선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준혁이 예약해둔 곳이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여기 처음이에요? 네. 예약하기 힘든 곳이라던데. 어떻게 알았어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곳 추천해달라고. 미선은 주변을 둘러봤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비췄다. 피아노 선율이 배경음악으로 흘렀다. 좋네요. 다행이에요. 음식이 나왔다. 코스 요리였다. 그들은 천천히 식사를 했다. 미선은 각 요리를 맛보며 감탄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준혁 씨는 원래 이런 곳 자주 와요? 아니요. 사실 접대 자리 아니면 거의 안 왔어요. 그럼 오늘이 특별하네요. 네. 특별해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촛불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미선 씨. 네. 전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회복되고 있어요.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요. 뭐가요? 저도 회복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 뭘 한 게 없는데요. 있어요. 진심으로 들어줬잖아요. 제 이야기를.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리 서로 회복시켜준 거네요.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준혁은 미선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 차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혁 씨. 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요. 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고마웠다. 미선 씨도 괜찮죠? 저 같은 사람이랑.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전 많은 실수를 했어요. 누가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준혁은 작게 웃었다. 당신은 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그게 제 특기예요. 미선은 차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준혁은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은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채널이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미선이 자주 치던 곡이었다. 그는 그 선율을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회복해야 할 건 몸보다 관계와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준혁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다음 주 한국 들어온다며? 응, 왜? 밥 먹자. 시간 돼? 응, 괜찮아. 좋은 곳 예약해 놓을게.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다음 주에 봐. 준혁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조금씩이었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준혁은 지연과 한남동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지연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해외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았다. 잘 지냈니? 응. 아빠는? 나도 잘 지냈어. 요즘 좀 달라 보여. 뭐가? 표정이. 예전보단 편해 보여. 준혁은 작게 웃었다. 그래. 응. 무슨 일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응.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음악 치료사야. 착하고 차분하고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지연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잘 됐다, 아빠. 고마워.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나중에. 천천히. 알았어. 그들은 편안하게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지연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고 준혁은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다. 부녀 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지연이 말했다. 아빠, 행복해. 너도. 나 걱정하지 마. 나도 잘 살고 있어. 알아. 믿어. 지연은 택시를 타고 떠났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날 저녁 준혁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딸을 만났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당신한테도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제 마음을 바꿔줬어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어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준혁 씨, 우리 내일 만나요. 좋아요. 어디서요?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인데요? 내일 알려줄게요. 놀라실 거예요. 준혁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준비한 무언가가 기대됐다. 다음 날 오후 미선이 보낸 주소는 뜻밖의 장소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콘서트홀. 준혁은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미선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오늘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음악회요? 네. 은퇴한 음악가들이 모여서 하는 작은 공연이에요. 저도 가끔 참여해요. 그들은 홀 안으로 들어갔다. 객석은 50석 남짓, 무대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중년 이상으로 보였다. 여기 앉아요. 미선은 준혁을 앞쪽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준혁은 프로그램을 펼쳐봤다. 슈베르트, 브람스, 쇼팽,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다. 한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활을 현에대는 순간 그 떨림은 사라졌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노신사는 깊이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갔다. 다음으로 여성 첼리스트가 등장했다. 그녀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를 연주했다. 준혁은 음악에 빠져들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다. 세 번째 연주자는 미선이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준혁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미선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쇼팽의 발라드 1번. 준혁은 이 곡을 처음 들었지만 그 선율은 마음을 흔들었다. 미선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때론 격렬하게, 때론 부드럽게. 그녀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음악에 온전히 몸을 맡긴 모습이었다. 준혁은 그녀가 이토록 열정적인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 병원에서 보던 차분한 모습과는 달랐다. 곡이 끝나고 홀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준혁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미선은 무대에서 내려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당신이 이렇게 연주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공연이 끝나고 그들은 홀 밖으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미선이 말했다. 여기 오면 제가 왜 피아노를 놓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제 삶이거든요. 무대가 작든 크든, 듣는 사람이 많든 적든, 연주하는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뭐가요? 회사요.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당신의 작품이에요. 준혁은 생각에 잠겼다. 맞는 말이었다. 회사는 그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회사는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됐고 성공을 증명하는 도구가 됐다. 근데 전 그걸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요? 당신만의 방식으로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사람. 그동안 그는 숫자만 봤다. 매출, 이익, 성장률. 하지만 그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다.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협력업체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다.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단순히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전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 회사의 방향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앞으로는 단순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에 집중할 겁니다.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와 공정한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러면 단기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회사가 될 겁니다.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대주주이기도 하니까요. 준혁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은 인사팀장을 따로 불렀다. 직원 만족도 조사해봐.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조사할까요? 근무 환경, 복지, 업무 스트레스, 회사에 바라는 점. 전부 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한 달 안에. 인사팀장이 나가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그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준혁은 서류를 펼쳐봤다. 일부 내부 통제 미흡 사항 발견. 개선 조치 완료 확인. 추가 제재 없음.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이도훈 전 부사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 하지만 앞으로 잘 살라고 말해줘.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준혁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저녁 무렵 준혁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 씨, 다 끝났어요. 감독원 조사요? 네. 이제 정리됐어요. 축하해요. 힘들었죠? 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견뎠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줬잖아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오늘 축하주 한 잔해요. 제가 살게요. 좋아요. 그들은 한강변 작은 와인바에서 만났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미선은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을 부딪히고 와인을 마셨다. 준혁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미선 씨,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뭔데요? 사람이에요. 함께할 사람. 미선은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찾았어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미선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뭐가요? 저도 찾았어요. 함께 늙을 사람.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강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다. 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 그 빛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 그날 밤 준혁은 미선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섰다. 예전 같았으면 공허함이 밀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마음이 따뜻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준혁은 회사 1층 로비를 걸으며 직원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표정, 대화, 걸음걸이.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였다. 피곤해 보이는 직원, 웃으며 대화하는 동료들, 커피를 들고 급하게 걷는 신입사원.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54층까지 걷는 건 무리였지만 몇 층이라도 걸어보고 싶었다. 10층쯤 올라가자 숨이 찼다. 그는 계단 난간에 기대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회장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인사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준혁은 서류를 펼쳐봤다. 직원 만족도 예비조사 결과 아직 전체 조사는 아니었지만 샘플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근무 환경 만족도 62%, 복지 만족도 58%, 업무 스트레스 수준 높음 73%. 숫자는 생각보다 낮았다. 준혁은 의견란을 읽어 내려갔다. 야근이 너무 많습니다. 육아휴직 쓰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상사와 소통이 부족합니다. 준혁은 서류를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명확했다. 그는 인사팀장을 불렀다. 전체 조사 빨리 진행해. 그리고 개선 TF팀 만들어. 직원 대표도 포함시키고. 알겠습니다. 예산 걱정은 하지 마.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어.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미선의 음악 치료실로 갔다. 문을 노크하자 미선이 웃으며 맞았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네. 뭔가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다행이에요. 미선 씨, 다음 주말에 시간 있어요? 있는데요, 왜요? 딸을 소개시키고 싶어요. 미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괜찮죠? 물론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하죠? 그냥 편하게 대하면 돼요. 지연이도 편한 아이예요. 미선은 조금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부담 가지지 마요. 그냥 밥 한번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도 떨리네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준혁은 지연에게 문자를 보낸다. 다음 주말에 시간 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곧 답장이 왔다. 아빠가 말했던 그분이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준혁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다. 준혁은 이번 총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경영권 일부를 내려놓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공식화하는 것. 주요 주주들에겐 미리 통보했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총회 전날 밤 준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발표 자료를 검토했다. 간결했지만 명확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 결정이 옳은지 다시 한번 자문했다. 대답은 명확했다. 옳다. 총회 당일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대형 컨벤션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주주들, 기자들, 임직원들.
모두가 준혁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총회가 시작됐다.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된 후 준혁이 단상에 올랐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홀이 조용해졌다. 지난 몇 달간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미래, 그리고 제 역할에 대해서요.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결과 저는 경영권 일부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공식화하고 일상적인 경영은 CEO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 주주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결정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집단 지성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회장님의 경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유지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경영 결정에서는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회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주주가 물었다. 새로운 CEO는 누구입니까?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확고했다.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대주주인 준혁이 찬성하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준혁은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제 인생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의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모두의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혼자 있고 싶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후련했다.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선에게서 온 문자였다. 뉴스 봤어요.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준혁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녁 같이 먹어요. 축하해 줄게요. 좋아요. 저녁 무렵 준혁은 미선과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다. 미선은 한복을 입고 나왔다. 준혁은 놀랐다. 한복이 잘 어울리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들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은 정갈했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오늘 결정 쉽지 않았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솔직히 무서웠어요. 뭐가요? 내려놓는 게요. 평생 쥐고 있던 걸 놓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도 했잖아요. 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보여줬잖아요. 내려놓는 법을.
미선은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요? 네. 당신은 연주자의 꿈을 내려놓았지만 음악은 놓지 않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 큰 영감을 줬어요. 미선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 의미였구나. 네. 당신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저도 당신한테 배웠어요. 뭐요? 다시 시작하는 법이요.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다는 것.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네. 함께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12월 말 서울의 첫눈이었다.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펼쳤다. 눈이다. 그러게요. 좋아요. 첫눈. 왜요? 새로운 시작 같잖아요. 준혁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같이 걸을까요? 좋아요.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갔다. 준혁 씨, 네. 행복해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저도요. 정말요? 네. 당신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에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털어줬다.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이런 날엔 좀 추워도 좋아요. 그들은 계속 걸었다. 한강변까지 걸었고 눈 내리는 강을 바라봤다. 물 위로 눈송이들이 떨어졌다가 사라졌다. 아름답네요. 네. 정말이요. 준혁은 미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다. 다음 주말 준혁은 지연과 미선을 함께 만나기로 했다.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준혁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긴장됐다. 미선이 먼저 도착했다. 일찍 왔네요. 긴장돼서요. 저도요. 괜찮아요. 지연이는 좋은 애예요. 얼마 뒤 지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미선을 보고 밝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선이에요. 둘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 편하게 얘기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많이 좋아 보여요. 미선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 표정이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미선은 수줍게 웃었다. 지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랑스러운 딸이라고요.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준혁은 약간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랬어요? 응. 자주 얘기했어. 식사가 진행되며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다. 지연은 자신의 해외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선은 음악 치료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혁은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 말했다. 미선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
준혁과 미선은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잘 됐어요. 미선이 말했다. 네. 다행이에요. 지연 씨,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마음에 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시작이요. 3개월이 흘렀다. 봄이 찾아왔다. 서울은 벚꽃으로 물들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준혁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재활 치료도 마무리됐다.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다. 새로운 CEO 체제가 자리 잡았고 직원 만족도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야근이 줄었고 복지가 개선됐고 소통이 활발해졌다. 준혁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그림만 그렸고 세부 실행은 경영진에게 맡겼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선의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준혁이 처음 갔던 그 콘서트홀이었다. 이번에는 객석이 거의 가득 찼다. 지연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왔다. 무대에 불이 켜지고 미선이 등장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조용하지만 깊은 선율이었다. 준혁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들었던 피아노 소리, 조금씩 가까워진 두 사람, 함께 걸었던 눈 내리는 밤.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미선은 일어나 인사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게 다시 꿈을 꿀 용기를 준 한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연주를 그분께 바칩니다. 그녀는 객석의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준혁과 지연은 로비에서 미선을 기다렸다. 미선이 나왔을 때 지연이 먼저 다가가 안아줬다.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었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저 먼저 갈게요. 2분 시간 보내세요. 지연은 윙크하며 자리를 떠났다. 준혁과 미선은 홀 밖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어땠어요? 미선이 물었다. 완벽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예쁘다. 미선이 말했다. 당신이 더 예뻐요. 갑자기 왜 이래요? 사실이잖아요. 미선은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준혁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왜요? 그냥 가끔 꿈 같아서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요.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준혁은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 씨,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물론이죠.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한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다. 이건 약혼 반지예요. 정식으로 청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줄래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물론이죠. 준혁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딱 맞았다. 미선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울먹였다. 너무 예뻐요. 당신처럼요.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처럼 6개월 뒤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50명 남짓. 지연 회사 핵심 임원들, 미선의 동료들, 그리고 재활병원 사람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준혁은 단상에 서서 말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봄은 꼭 제철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늦게라도 온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선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죠.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혁과 미선은 작은 파티홀에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 곡 쳐줄래요? 준혁이 물었다. 무슨 곡이요? 당신이 좋아하는 곡. 미선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꿈이라는 뜻의 곡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곡이 끝나고 미선이 일어섰다. 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늦은 봄이 시작됐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봄. 서두르지 않지만 확실한 봄. 함께이기에 더 아름다운 봄. 꽃길 인생과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꽃길 인생과 함께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